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빅히스토리에 대해 함께 알아볼 명지우 교사 이문경입니다. 아마도 빅히스토리라는 학문에 대해 한 번쯤은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천여 개의 학교에서 정규 교과로 개설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교육기관에서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연구의 모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히스토리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현재의 빅히스토리를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은 호주 맥쿼리 대학의 석좌 교수인 데이빗 크리스천입니다. 그는 러시아의 음주 문화를 연구하다가 어떻게 러시아가 세계 최강국이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러시아사를 공부하다가 유목민들의 역사가 궁금했고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사, 지구사까지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구의 탄생, 우주의 탄생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대판 오리진 스토리를 만들자는 생각으로 빅히스토리를 기획하게 되었고 세계 곳곳에서 강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러닝머신을 뛰면서 그의 강연을 본 빌 게이츠가 이것은 누구나 공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전 세계에 급격히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 빅히스토리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빅히스토리 학회 IBHA에서는 빅히스토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빅히스토리는 학제가 통합된 방식으로 우주, 지구, 생명,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한 시도이다. 즉,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대상을 연구하고 이를 통합시키는 학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빅히스토리의 창시자 데이빗 크리스천의 정의입니다. 현대 과학의 방법론을 기초로 우주, 지구, 인류의 통합한 역사, 즉 현대판 오리진 스토리이다. 과학적 방법론을 통해 과거를 이해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역사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 그림은 중국, 북유럽, 페르시아, 마야, 이집트의 창조 신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창조 신화에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각 지역의 창조 신화를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이야기들 속에는 인간이 왜 생겨서 살아가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빅히스토리를 현대판 오리진 스토리라고 부르는 것은 과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지만 결국 인간을 떠나 이야기할 수 없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폴 고갱의 그림,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그림입니다. 탄생, 성장, 죽음을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낸 명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질문하고 답을 찾고자 합니다. 하지만 고갱은 우리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예술적 성찰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빅히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찰입니다. 빅히스토리는 빅뱅부터 미래까지 인류의 모든 지식을 넘나들면서 연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역사를 다음과 같이 8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시대를 구분합니다. 첫째, 우주의 탄생, 빅뱅입니다. 원자 정도의 크기에 불과했던 작은 점은 빅뱅을 통해 현재의 우주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온도와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이 우주는 탄생했던 순간부터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국면은 별의 탄생입니다. 빅뱅으로 만들어진 물질들은 팽창을 통해 불균등하게 분포합니다. 이때 물질이 약간 많은 곳은 다른 곳보다 더 많은 중력이 작용하고 이로 인한 더 많은 물질이 모이며 중력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별이 만들어지게 되고
어둡던 우주에 빛이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국면은 원소의 탄생입니다. 빅뱅 때 만들어진 원소는 가장 가벼운 수소와 헬륨뿐이었습니다. 가벼운 가스로만 구성되어 있던 우주는 별의 탄생과 더불어 핵융합이 시작되면서 더욱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별이 크고 무거워서 높은 온도에 도달할수록 더욱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냅니다. 별의 마지막 순간인 초신성은 수십억 도의 온도가 된 후 폭발하기 때문에 화학 주기율표에 있는 무거운 원소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면은 태양계와 지구의 탄생입니다. 태양 역시 다른 별들과 마찬가지로 중력과 핵융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빅뱅 이후 몇 차례 별의 폭발로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 이후 만들어진 태양계와 지구는 과거의 별에 비해 다양한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국면은 생명의 탄생입니다. 지구상의 첫 번째 생명체는 약 38억 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원시지구의 환경에서 단세포 생물이 합성되면서 서서히 지구의 환경을 바꾸어 놓았고 약 6억 년 전에는 다세포 생물이 등장합니다. 다세포 생물의 등장과 성의 분화로 생명은 더욱 다양한 종과 개체를 만들며 지구에서 번성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국면은 집단학습입니다. 오랜 기간 진화를 거듭한 생물들 중에 인간은 왜 특별한 존재일까요? 인간의 특별함을 설명하는 다양한 이론 중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집단학습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인류는 문명을 만들고 계승하며 지구를 지배하는 유일한 개체가 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국면은 농업의 시작입니다. 농경을 통해 인류는 그들이 원하는 먹기 좋은 작물을 골라 재배하였고 대형 동물을 가축화하였습니다. 주변의 생태계를 인류의 의지에 따라 변화시키고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가 증가하였고 도시와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도시와 국가를 연결하는 네트워크는 점점 강해졌고 상품과 지식의 교류를 통해 인류의 문명은 더욱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으로 지구가 하나의 네트워크가 된 사건을 글로벌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빅히스토리의 여덟 번째 국면이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여덟 번째 국면으로 인정되는 것은 산업혁명입니다. 화석 에너지의 사용으로 생산력이 급증하고 자본주의의 발달로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의 효율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류가 지구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해서 인류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빅히스토리의 8개 국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각 국면들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을까요? 빅히스토리의 각 국면을 구분하는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계국면이라는 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계국면은 새롭고 복잡한 것이 출현하는 순간을 말합니다. 영어로 임계국면인 스레스홀드는 일반적인 우리말로 번역하면 문턱입니다. 즉, 어떤 현상의 변화가 생겼는데 그 변화가 문턱을 넘어 다른 현상으로 바뀌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물은 0도에서 녹고 100도에서 끓습니다. 이때 0도와 100도는 물이 얼음과 수증기가 되는 임계 국면이 됩니다. 두 번째, 골디락스 조건은 유명한 동화 골디락스와 세 마리 곰에서 따온 개념입니다. 동화에서 주인공 소녀가 곰의 집에 가서 스프를 먹을 때 어떤 스프는 너무 뜨겁고 어떤 스프는 너무 차가워 먹을 수 없었는데 딱 먹기 좋은 온도의 스프가 있어 맛있게 먹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빅히스토리에서 골디락스 컨디션은 임계 국면을 넘을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물이 액체에서 기체가 되기 위해서는 100도라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골디락스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골디락스 조건일 때 임계 국면을 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이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바로 복잡성입니다.
최근 복잡성은 물리학, 생명과학, 경제학 등에서 널리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복잡성이 증가할수록 구성 요소가 다양해지고 조합을 통해 새로운 구성 요소가 만들어집니다. 별의 폭발 이후 새롭게 만들어진 산소 원소가 빅뱅 때 만들어진 수소와 합쳐지면서 새로운 물질인 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복잡성이 증가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새롭게 합쳐지는 것을 창발성이라고 합니다. 창발성은 빅히스토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육적 가치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빅히스토리 사고의 틀을 보여주는 스레스홀드 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의 임계 국면은 다음과 같이 분석됩니다. 먼저 임계 국면의 소재가 되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빅히스토리에는 물질, 에너지, 기후, 인간의 문화 등 다양한 구성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 요소들을 변화시키는 골디락스 조건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 중 왜 그 시점에 임계 국면에 도달하게 되었는지를 그 원인을 알려줍니다. 빅히스토리의 통찰력이 가장 빛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계 국면에 도달해서 단계가 넘어가면 기존의 질서에 비해 복잡성이 어떻게 증가되었는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흔히 스레스홀드 카드만 잘 이해해도 빅히스토리의 절반은 이해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양한 방면에서 이 사고의 틀은 응용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강의를 하면서 8번의 임계 국면이 나올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구조를 잘 익혀두시면 앞으로 나오게 될 9번째 국면을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주의 탄생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지구를 코끼리가 떠받치고 코끼리 아래 거북이가, 거북이 아래 큰 뱀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모든 자연 현상은 지구를 떠받치는 코끼리, 거북이, 뱀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주의 모습을 비교적 과학적으로 생각했던 것은 고대 그리스의 프톨레마이오스였습니다. 그는 지구를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고 하늘에는 달, 행성, 태양, 별들이 완벽한 원궤도에 의해 움직이며 그 배후에는 천국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은 중세 유럽까지 오랜 기간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르네상스 이후 역행하는 외행성의 움직임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원궤도가 수정되는 등 조금씩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 이후 과학적 방법론이 발달하면서 우주에 대한 지식도 매우 정교해졌습니다. 케플러는 스승인 티코브라헤가 관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행성의 움직임이 원궤도가 아닌 타원궤도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태양은 천체 운동의 중심이 아니라 타원의 두 초점 중 하나라는 것도 수식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행성의 위치와 움직임에 대해 매우 정확한 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만들어 태양의 흑점과 달의 표면, 목성의 위성 등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목성의 위성에 대한 발견은 지구를 돌지 않는 천체가 있음을 발견한 것으로 기존의 천동설이 맞지 않음을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천체의 움직임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근대 물리학을 집대성한 것으로 유명한 뉴턴은 운동의 3가지 법칙으로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했습니다. 질량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중력이 다양한 힘과 운동으로 별을 움직이고 우주를 빛나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천체의 미세한 움직임을 미적분을 통해 가속도로 설명했는데 비슷한 시기에 수학적으로 접근했던 독일의 라이프니츠와 독립적으로 미적분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우주는 무한히 오래되었고 무한히 크다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과학적 관측과 증거가 뒷받침하는 새로운 우주 모델이 제시된 것이었습니다.
1920년대 먼 우주에서 오는 빛에서 적색 편의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1842년에 발견된 도플러 효과에 따르면 파원과 관측자의 거리가 좁아지면 주파수가 높아지며 청색 편의를 띠고 거리가 멀어지면 파동의 주파수가 낮아지면서 적색 편의를 띠게 됩니다. 즉, 먼 우주에서 오는 빛에서 적색 편의가 발생한다는 것은 파원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원이 멀면 멀수록 적색 편의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입니다. 현대 우주관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는 상대성 이론을 통해 무한히 크고 무한히 오래된 뉴턴의 우주관에 큰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허블은 관찰한 자료를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우주가 점점 팽창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를 역으로 생각하면 과거에는 우주가 매우 작았을 것이며 우주가 시작된 순간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팽창 속도를 계산할 수 있으면 우주의 탄생 시기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메가파섹 떨어진 은하는 1초에 71km씩 멀어지고 10메가파섹 떨어진 은하는 1초에 710km씩 멀어진다면 거리와 속도의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주의 나이를 추론할 수 있는데 현재 허블 상수를 통해 나온 우주의 나이는 과연 몇 년 전일까요? 허블 상수를 통해 우주의 팽창 속도를 역으로 계산하면 대폭발은 약 138억 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폭발 직전 매우 작은 공간에 우주의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매우 뜨겁고 엄청난 밀도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빠르게 팽창해서 폭발하였고 우리는 이를 빅뱅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사실 빅뱅은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 가설을 비웃고 조롱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였습니다. 빅뱅의 이론적 근거는 아인슈타인의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합니다. 이 이론은 원자폭탄과 같은 고온, 고압 조건의 성립됨이 증명되었습니다. 빅뱅 이론 이후 가장 먼저 제시된 증거는 우주의 온도인 절대 온도가 0K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주 전체에 균질하게 퍼져 있는 에너지의 존재는 초기 대폭발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를 위해 우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의 가장 획기적인 증거가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1964년에 미국의 전파 천문학자 아노 앨런 펜지어스와 로버트 우드로 윌슨이 발견하였고 이들은 이 공로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관측 가능한 우주를 균일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마이크로파 열 복사입니다. 광학 망원경으로 관찰한 우주는 빈 어둠뿐이나 전파 망원경을 통해 관찰하면 별이나 은하 등의 관련이 없는 배경 복사가 우주 모든 방향으로부터 균일하게 뿜어져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우주의 초기의 뜨거운 고밀도 상태에서 뿜어져 나온 빛이 오늘날에 관측되는 것으로 빅뱅의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빅뱅 후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자연계의 4가지 힘인 전자기력, 중력, 강력, 양력이 순서대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력은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4가지 힘 중 가장 약하며 유일하게 인력만 작용합니다. 전자기력은 대전된 입자 사이의 기본 상호작용입니다. 4가지 힘 중 두 번째로 세며 중력과 함께 장거리 상호작용에 해당합니다. 강력, 즉 강한 상호작용은 원자핵이나 중간자들을 결합하고 상호작용하게 하는 힘으로 가장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력은 원자핵에서 중성자의 베타 분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짧은 거리에서 중력보다 강하게 작용합니다.
우주가 식어가면서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 입자인 경입자 렙톤과 쿼크가 만들어졌습니다. 렙톤은 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본 입자로 전하를 띠는 전자, 뮤온, 타우온과 전하를 띠지 않는 각각의 중성 미자 등 총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쿼크는 빨강, 초록, 파랑의 3개 색깔을 가지는 색전하를 띤 기본 입자로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쿼크와 렙톤의 결합으로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져 원자핵이 완성되고 전자가 주위를 돌면서 원자가 구성되게 됩니다. 빅뱅 직후 원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우주는 대부분의 입자가 전하를 띠고 있는 플라즈마 상태였습니다. 원자가 만들어지고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면서 전자기파를 구성하는 양자인 광자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스레솔드인 빅뱅을 카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빅뱅의 구성 요소는 현대과학에서도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엄청난 밀도와 온도의 작은 점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골디락스 컨디션 역시 아직은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빅뱅 이후 우주가 만들어지면서 4가지 자연의 힘과 물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입자인 쿼크와 렙톤이 생성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간이 만들어졌고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빅뱅 이후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흑물질의 존재입니다. 암흑물질의 존재는 은하의 총 질량을 계산할 때 광학적 관측을 통해 얻어진 값이 중력 효과를 계산한 값보다 현저히 작다는 사실로부터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반드시 존재하는 물질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우주 에너지의 약 23%, 우주 전체 물질의 84.5%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암흑 에너지의 존재 역시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당기는 힘인 중력이 있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가 없으면 수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 실상은 모르지만 우주를 밀어내는 힘인 암흑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현대 우주론의 결말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단서들입니다. 우주가 무한히 팽창하여 모든 것이 분산되는 빅프리즈. 다시 빅뱅의 상태로 돌아가는 빅크런치. 과연 우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빅히스토리는 빅뱅부터 미래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새로운 학문이고 인문학을 중심으로 자연과학, 사회과학의 융합을 시도했습니다. 현재 빅히스토리는 8개의 단계가 있고 빅뱅은 우주가 팽창하는 것을 관찰한 이후 통찰하게 된 이론으로 138억 년 전에 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빅뱅 이후 우리 우주에는 4가지 힘과 물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별의 탄생과 원소의 성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빅히스토리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